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이제 국가인데, 원래 저의 전공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반가운 주제고요.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국가라는 것만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저로서는 되게 이제 반가웠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너무 이제 딱딱하고 좀 생소한 이야기들이 갑자기 좀 많이 나와갖고 어렵게 느끼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좀 풀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노력은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들 속의 국가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와 국가. 세 번째가 좀 한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제목을 이제 자본의 성부 국가로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랑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자본의 성부. 어떤 얘기냐면은, 근데 요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운동권 의식화 학습, 뭐 사회과학 학습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흔히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박히는 관념이 역사 유물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막스주의의 사회과학 이론을 역사 유물론이라고 하죠. 가장 단순한 도식으로 표현하면은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대, 그리고 위에 뭐가 있을까? 상부구조.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막스주의에 동의하든 않든 뭐 그쪽에 지식이 많든 적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예요. 너무나 이제 사회과학에서 상식적으로 이야기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 토대가 뭐죠? 토대가 경제적 생산 양식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이제 관념에 따르면 경제라고 하면 돼요. 자본주의 경제. 상부 구조는 거기에 얹혀져 있는 그 대표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제 국가입니다. 물론 여기에 종교도 있고 학문도 있고 쭉쭉 있습니다. 보통 이것들을 통틀어 갖고 또 막스주의에서는 이데올로기라고도 이제 표현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정통 막스주의를 경제 결정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회 관계 중에서 토대에 해당되는 경제에 의해 사실은 이제 상부 구조가 다 짜여진다는 거죠. 이 논리에 따르면은 국가가 자본의 시녀 역할을 한다.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간명하게 이야기가 돼요. 요 경제에서 짱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가이고, 요게 이제 결정하니까 국가는 당연히 자본가들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작동하는 그런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막스주의 내에서도 이제 정통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인데, 물론 현실에 많이 들어맞습니다. 많이 들어맞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도식에 국가를 잘못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요게 전체가 이제 뭐죠? 요거 전체를 뜻하는 말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회 구성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운동권들이 옛날에 80년대 많이 썼던 표현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라는 게 뭐죠?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아는 사회의 단위. 한국 사회죠.
미국 사회, 중국 사회. 그러니까 사회가 국민국가별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요 내용은 한국 사회, 그 한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어지면은 국가라는 거는 주로 일국 내, 한 나라 내부에서 이 토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회과학적 주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한 나라. 일단 한 나라. 두 번째는 경제가 먼저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죠. 경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본주의 역사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더 먼저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 관념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경제적 내용이 먼저 등장했다는 거죠. 경제적 내용이 뭐죠? 자본가와 노동자가 먼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국가가 거기에 적응해 가는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 국가가 있었어요. 고대, 중세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국가가 여기에 이제 적응해서 자본주의 국가로 변해가는 거죠. 이런 관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좌파 의식화 학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첫 번째 주제, 국가들 속의 국가는 뭐냐면은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역사에 들어맞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의 성부 국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자본의 성부면은 누가 낳은 거예요? 자본이 국가를 낳은 겁니까? 국가가 자본을 낳은 겁니까? 국가가 자본을 낳은 거죠. 그게 역사적 사실에 더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막스주의라는 거를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도식적인 내용으로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한다면은 그 내용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국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은 실은 막스 베버라는, 이 사람은 이제 전혀 좌파가 아니고 우파였고 사회학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스주의 교조의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직접 유럽의 경제사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막스주의자들보다 더 일찍 19세기 말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자본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냐는 거죠. 자본이. 실은 이 얘기는 막스도 했습니다. 자본론에서.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는 자본론 2권, 3권은 거의 안 읽지만 어쨌든 1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데 그 안에 사실은 인상 깊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많이들 간과하죠.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본 1권의 마지막 부분에 무슨 축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죠? 이거를 이제 시초 축적이라고도 하고 원시 축적이라고도 하는데, 자본론 전체가 자본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면서 계속 축적이 이루어지는지를 자본과 노동의 관계라는 그 핵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물음을 더 이제 새끼를 치면은 그럼 도대체 처음에 자본은 어떻게 등장했느냐, 요 물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창세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가 실은 순서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본론의 맨 끝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자본의 시초 축적은 강탈이었습니다. 그냥 뺏은 거예요. 누가 누구로부터 뺏었는지 그럼 문제가 되겠죠. 누가 누구로부터 뺏었죠?
예. 일단 거기 나온 게 막스가 들고 있는 건 공유지거든요. 우리가 요즘 이제 커먼즈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밀농사의 특성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놀리는 땅, 그리고 뭐 그때 이제 다 땔감으로 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숲, 이런 것들이 공유지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왕의 땅, 봉건 제후의 땅, 그 배타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장원, 제후에 속해 있는 그 장원 안에서도 사실은 누구의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유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유지들이 이제 자본 축적에 필요하게 된 거죠. 뭐 때문에? 16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이 모직 산업이었기 때문에, 모직 이제 무슨 재료로 만들죠? 양털. 예. 양을 키우기 위해 땅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강탈한 거예요. 누가 강탈했는가? 국가가 강탈. 그 당시에 영국 국가, 중세로부터 이어지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튜더 왕조입니다. 헨리 8세, 엘리자베스 2세 이때. 네. 이미 막스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국가가 자본을 탄생시킨 것이다. 요 얘기가 이미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이제 드릴 말씀은 요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이 쓰신 어나더 경제사라고 좀 최근에 나왔거든요. 2권짜리. 요 책에 굉장히 자세하면서도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내용에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요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막스가 든 사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왜 자본주의가 탄생했는지 보면은 결국 유럽의 국가 때문입니다. 유럽의 국가는 동아시아의 국가랑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달랐었던 거를 핵심적으로 알려면 바로 요 문제를 이제 봐야 됩니다. 아까 한 사회 안에서 주로 국가를 바라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중요한 거는 항상 국가들 속의 국가예요. 한국 사람은 오히려 생리적으로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왜냐? 고려, 조선 전통 국가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였죠? 중국의 황제 국가와의 관계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한반도의 국가가 규정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동아시아의 그 국가들 관계는 굉장히 정연하고 간단했어요. 아주 일찍부터 중앙집권형 국가가 최소한 중국, 한국, 베트남 이런 데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역사가 전혀 다릅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수많은 국가들, 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의 마을 수준의 국가들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국가들은 일상이 뭐죠? 일상이 전쟁입니다. 유럽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랬던 핵심 동력은 끊임없이 일상적인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는 위계체계입니다. 국가들 자체. 맨 위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상징적으로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누가 더, 마치 이제 지금 축구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리그의 높은 넘버가 되느냐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위해서 뭘 동원해야 되죠?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합니다. 유럽에서는. 네.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세금 제도가 발전하면서 근대적 화폐로 발전해 가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정연한 중앙집권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상업과 금융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중세 그 왕이나 제후가 전쟁하는 방식을 보면요. 대출을 통해서 전쟁을 해요. 대출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세금을 못 거두니까. 누구한테 대출 받느냐? 베니스의 금융업자들. 유대인 금융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꿔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이기면은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는 거예요. 진 쪽은 이제 빚까지 졌으니까 완전 망하는 거고. 요런 생태 속에서 뭐가 벌어지느냐? 원시적인 자본이죠, 아직은. 이 원시적인 자본과 국가가 처음부터 거의 한 몸에 가까운 이 결탁 관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커다란 일이 벌어지죠. 15세기에. 뭐죠? 지리상의 발견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뭐 이제 지네들이 쳐들어가서 일방적으로 식민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원거리 이제 무역이 발전하게 돼요. 이전에 유럽이 만져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를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정말 생전쟁을 위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이 관계 자체가 이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와 자본이 이제 거의 한 몸처럼 돼 있는데 이 특정한 국가와 자본이 자기가 경쟁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랑 지금 경쟁하고 있죠. 다른 국가 자본에 비해서 더 많은 자본을 불렸을 때 그게 이제는 직접 전쟁으로 싸워서 승리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지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스페인에 이제 자본이 쌓이고 그 스페인 그리고 옆 나라 이제 포르투갈의 자본이 쌓이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지리상의 발견 덕분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시기에는 이 이베리아 반도의 두 국가가 전체 유럽에서 짱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국들이 뭐가 생기죠? 시기심이 생기죠. 시기와 질투.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거기에 이제 성공한 나라가 영국이죠. 방금도 나왔다. 영국은 이렇게 모직 산업에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튜더 왕조 시기에 국가가 나서서 해적 산업을 벌입니다. 이걸 이제 사략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영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르마다 해전 뭐 이런 것 보면은 뭐 드레이크니 뭐 이런 사람들,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해적입니다. 해적은 해적인데 어떤 해적이냐? 국가가 투자한 해적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투자한. 왜? 스페인으로부터 아메리카에서 이제 갖고 오는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페인 국가 자본에 대해 영국 국가 자본이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선진국 되려고 추격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이게 좀 더 진화돼서 더 정연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게 이제 동인도 회사 경쟁입니다.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예요. 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갖고 오는 거는 일회적인 약탈적인 무역이었어요. 주로 거기서 나오는 은을 특히 동아시아와 무역하는데 경화, 국제 결제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은을 강탈해가는 거의 그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약탈형이었는데, 실제 더 지속적이면서 중심 역할을 하는 거는 여전히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동아시아, 인도양 세계와 결합해서 거기로부터 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획득하는 게 유럽인들에게는 더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상업 자본주의 방식이었거든요. 네덜란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근대적인 방식을 만든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네덜란드를 또 이제 시기 질투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죠. 그 나라들이 어딜까요?
원래 인구나 자원 면에서 네덜란드보다 훨씬 강했던 나라들.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제 먼저 이거 만들어서 치고 나가는 바람에 쟤네들이 막 돈을 버니까 굉장히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역시 이제 영국이고, 그 다음에 영국의 영원한 경쟁자. 네. 그리고 항상 이겨본 적은 없었던 이 두 나라였어요. 이 두 나라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그 동인도 회사들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 영국 동인도 회사, 프랑스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지금 우리로 치면은 그들 주식시장에 전광판이 딱 있고, 그 동인도 회사들 사이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전 세계에서 패권 국가의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요런 게 틀이 잡혔고, 결국은 누가 이제 승리합니까? 영국이 승리하죠. 그리고 승리한 영국은 다시 한번 판을 바꾸죠. 이제 상업자본주의가 아니라 산업자본주의를 열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우리는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영국의 자본가들이 먼저 굉장히 창의적으로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증기기관 사용해갖고 막 면방직공업을 발전시켜서 자본주의가 열렸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국가는 그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서 자본주의 국가로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과정조차도 실은 철저하게 뭐죠? 자본의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대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국력이 결정된다는 논리에 따라 동인도 회사 간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단 자기가 확보한 그 위치를 이제는 그 당시에 보기에 이제는 누구도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전에 없었던 새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치면 혁신입니다. 그런 새 판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자기가 완전히 무소불위의 짱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논리에 따라 시작한 것이 산업혁명이고, 따라서 이거는 역시 국가를 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예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자본을 한 몸이다. 국가 자본 복합체라고 생각해야 된다. 국가가 따로 있고 자본이 따로 있고, 혹은 자본이 먼저 있고 국가가 거기에 뒤따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 자본 복합체였다. 국가들 사이의 경쟁 논리에서 자본이라는 게 발전했고, 자본이 지금도 계속해서 축적을 해야 된다, 축적 경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가들 사이의 권력 위계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일반 사회 경제사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간략하게 언급만 한 건데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자본주의라는 건 지금 존재하는 국가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라질 수 없다라고 막스 베버는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에요. 국가들이 있고 그들이 권력 경쟁을 해야 되는 순간 전쟁 아니면 자본주의인 거죠. 혹은 전쟁 플러스 자본주의. 네. 요게 이제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요런 내용이 이제 막스 베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 안에도 최근에 이제 이론가들 중에 정치적 막스주의자라고 이제 막스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본에 지금 이제 생존해 있는 아주 세계적인 사상가가 있죠.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국내에도 책들이 거의 이제 번역돼서 나와 있는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자본주의 국가를 국가들 간의 체계라는 걸 중심에 두고 바라보면서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건 결국은 한 나라 안에서 자본가 계급을 극복한다는 문제로 환원될 수가 없고,
이 국가들 간의 권력 관계를 기본적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바꾸지 않는 한 자본주의가 극복될 수 없다. 이런 일. 거의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가라타니 고진 같은 분의 책을 보면서 좀 인식을 더 넓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보면은 결국은 국가라는 거는 자본주의 극복을 과제로 두는 순간 국가라는 건 그냥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로 현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실은 절반밖에 얘기하지 못한 거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대 세계사는 자본주의의 역사였죠. 근데 근대 세계사에 자본주의의 역사만 있는가?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그냥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고 이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역사라는 거는 실은 여러 실들이 서로 막 꼬이고 그러면서 복잡하게 복수의 역사들이 전개되는 그게 실제 인류의 역사에 더 들어맞지 않을까 싶고, 국가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계 자본주의, 지구 자본주의의 측면에서 국가가 있지만 또 다른 역사적 계보 속에 국가가 등장을 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 뭘까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대 중세로부터 이어지고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 자본과 결합됐던 그 국가가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또 다른 충격을 받으면서 국가 안에 또 다른 이질적인 어떤 요소들을 품어 안게 돼요.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사례로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미국 독립혁명도 있고요. 프랑스 대혁명도 있고 19세기 유럽 곳곳에서 전개됐던 혁명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6월 항쟁 같은 경우를 이제 들 수가 있고 그게 민주주의 혁명이죠. 고전적인 민주주의 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사건은 뭐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결국은 뭔가 결정적인 결과물을 남긴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다. 그건 뭐죠? 그게 바로 의회죠.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기대와 열망이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되면서 실은 국회라는 기구를 쓸모없는 기구로 바라보는 게 대한민국 시민들의 상식이에요.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은 이제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박수를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스며들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자들이 국가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의 국가는 근대 국가라고 하더라도 결국 뭐였죠? 두 가지였거든요. 관료기구, 군대. 유럽에서 17세기부터 이제 틀이 잡힌 군대 국가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질적인 요소로서 의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국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세포가 가령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세포 바깥에 독자적인 생명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포에 들어와서 그 세포의 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 생물학에서 이
생명의 초기 진화 과정을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대 국가의 중추는 이거였는데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의회라는 요소, 대의제라는 요소가 침투해 들어왔고 그것이 국가의 한 구성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은 구성 요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 막 기능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충돌이 벌어져요. 국가 안에서. 그리고 그때마다 마치 민주주의 혁명 때 민중투쟁을 통해 의회를 요구하고 의회를 관철시켰던 것처럼 민중투쟁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죠. 영향을 끼치면은 요 요소들 중에 어떤 것이 이제 강화가 될까요? 영향을 끼칠수록 의회가 강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중에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국회에 대한 반정치적 환멸과 불신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의제에 대해서 사실은 특히 생각이 깨인 분일수록 대의제는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의제와 촛불항쟁이라던가 무슨 노동운동이라던가 이런 직접적인 정치 행동은 서로 대립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국가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그러한 민중투쟁을 통해 기존 국가 내에서 침투해갖고 확산되었던 요소가 대의제예요. 요 둘 사이가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온 겁니다. 따르게 얘기하면 대의민주주의는 민중투쟁의 산물입니다. 대의민주주의야말로 민중투쟁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나 왜곡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대의민주주의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명하는 것이어야지 대의민주주의의 답이 직접민주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대의민주주의는 원래 직접민주주의랑 같이 가는 거였어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둘을 서로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어지도록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끊임없이 개혁할 것이냐 이렇게 바라봐야지 두 개를 분리해서 양자택일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특정한 이론가의 국가에 대한 설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이제 플란차스라는 사람. 니코스 플란차스라는 그리스의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활동했던 정치학자죠. 국가 이론을 전개한, 그리고 이제 막스주의 흐름 속에 있었던 분이고요. 이분이 만년에 쓴 책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책이 국가 권력 사회주의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서점에서 구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은 대단히 좀 난해한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당시 프랑스 철학이라던가 혹은 뭐 루이 알티세르의 굉장히 그 어려운 막스주의 이론 등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가라는 거를 최대한 변혁의 대상으로 바라본 이론가들 중에서는 가장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한 그런 이론을 남긴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분의 생각, 뭐 이제까지 나온 얘기도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분 전까지 막스주의에서 국가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막스주의 내의 온건파인 이제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급진파인 레닌주의.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이제 국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국가는 이제 장악해야 되는 걸로 바라봤죠. 근데 어떻게 장악하느냐?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가에 대한 관념, 정치에 대한 관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총리나 뭐 대통령을 배출하면 그 사람을 통해
국가기구를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을 할 수 있다. 뭐 그 논리예요. 문제는 그 논리가 현실에 들어맞느냐 그걸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조금이라도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국가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벌어져요. 아무리 총리가 지금 뭐 사회당 소속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료기구에서 반발이 벌어지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군대에서 이제 뭐가 벌어지죠? 쿠데타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1973년에 칠레에 그 피노체트가 일으킨 쿠데타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제 설명력이 취약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실은 건전한 상식인데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이제 운동권에게 더 익숙한 논리는 레닌주의의 국가론이죠. 레닌주의에서 국가는 이제 뭘까요? 장악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레닌주의에서는 혁명을 통해 여기는 선거를 통해 국가를 장악하는 거면 여기는 혁명을 통해 국가를 장악하는 그런 차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장악이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장악이라는 건 뭐죠?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레닌주의의 국가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국가라는 건 지금 존재하는 국가는 통으로 다 심지어는 의회까지도 다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위해 복무하는 조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명을 통해서. 네, 국가는 타도해야 돼요. 정확하게 쓴 표현은 국가는 분쇄해야 된다고요. 분쇄. 믹서기에 넣어갖고서는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지금 요거 설명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관념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플란차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바로 요 두 논리를 동시에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거였거든요. 요 국가 장악론의 한계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국가 분쇄 타도론,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사례는 러시아 혁명이 있겠죠. 실제 그 논리대로 혁명을 했으니까.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전개됐죠? 실제 어떻게 보면 1917년 고 언저리에는 분쇄에 가깝게 기존 국가기구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어떻게 됐죠? 레닌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와 혁명이라는 혁명 와중에 쓰였던 이 책에서 그렇게 분쇄하고 나면은 잠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처럼 계속 가는 국가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스스로 사멸해가는 국가가 된다. 그 결론으로 가면은 아나키즘이랑 똑같아집니다. 국가혁명에서의 레닌의 논리. 근데 실제 러시아 혁명 어떻게 됐죠? 국가를 분쇄하고 나니까 국가가 있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내전 상황이 펼쳐졌죠. 그리고 그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가 재건됩니다. 그런데 그 다시 등장한 국가는 어떻게 보면 이전의 짜르 국가보다 더 폭압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국가였죠. 그리고 그 새로운 국가에 담겨져 있었던 그 폭압적인 측면은 진압이 되고 사멸이 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스탈린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체제로 전면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절대적인, 전체주의적인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플란차스가 제시하는 건 뭐냐? 제3의 대안을 내놔야겠죠. 그게 바로 국가 변형론입니다. 국가는 변형을 시켜요. 제가 요 말씀드릴 때 이미 요 논리를 적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민중투쟁이 국가 바깥에서 벌어지는데요. 요게 그냥 사회민주당을 통해 고스란히 국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 봤자 포위되기 쉽거든요. 기존의 관료기구나 군대 등등. 그리고 이거를 통으로 다 적으로 돌려서 타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국가가 있었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마치 고전 민주주의 혁명에서 민중투쟁이 의회를 요구하고 그 의회가 새로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국가 안에 들어오고 그 국가 안에서 기존의 국왕과 귀족이 좌우했던 관료기구 군대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점점 더 의회의 권한이 커지고 이런 과정. 이게 바로 국가의 변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변증법이라는 표현을 동원할 때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 국가를 변형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죠? 국가 바깥에서 나와요. 민중투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 변형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민중투쟁이 국가 내부에 관통이 되면서 국가 내부의 여러 구성 요소들 사이의 힘의 관계와 배열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민주주의 혁명 말고 또 다른 역사적 사례로 뭘 들 수 있을까요? 국가 변형의 사례로. 플란차스도 든 이제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복지국가를 들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부처 간에 위계가 딱 짜여져 있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가장 그레이트한 부처가 어디죠? 네, 기획재정부죠. 나머지 부처들은 다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 힘이 행사되는 순간은 연말에 예산안 확정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죠. 그 예산안은 다 기재부에서 짠 거고요. 그런데 유럽이나 먼저 복지국가를 만든 나라에서는 그런 부처 간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나라들도 뭐 대장성, 재무부 이런 데들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복지국가로 변해가면서 기존에 좀 거의 별 볼 일 없었던 비리비리했던 부처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대표적으로 어떤 부서를 들 수 있을까요? 복지국가의 노동부. 복지국가의 노동부. 우리나라 노동부와는 전혀 다르게 복지국가의 노동부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을 배경 삼아서 전체 국가기구 내에서 재무부와 같은 기관과 충돌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국가 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국가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항상 국가는 자본주의의 오늘 이제 제목에 따르면 성부의 역할을 하지만 역사의 또 다른 축인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속에서는 바로 그 국가가 민중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주된 무대로 변화해온 과정이 또한 함께 전개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그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다 봐야 된다는 거. 요 말씀. 제가 앞에 요거 말씀드리면서 뭔가 하나를 빼먹었다고 이제 지금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국가들 간의 경쟁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사례가 있어요. 그 말씀 제가 빼먹었는데요. 뭘까요? 그게 바로 AI 문제거든요. 왜 하필이면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미국에서 AI 연구 생산 성과들이 나타날까요? 2010년대 말부터 준비된 거였거든요. 그때 시작된 프로젝트가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10년대 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의 정보통신 발전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라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모든 그 초정파적인 어떤 합의가
상하원에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바이든 차이가 전혀 없는 거죠. 그 투자들이 집중적으로 2010년대 말부터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을 해요. 거기에 이제 참여한 과학자들이 마치 옛날에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오펜하이머처럼 한편으로는 막 걱정하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를 막 다그쳐서 이거를 지금 인류에게 쏟아내고 있는 미국에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은 뭐죠? 중국과의 권력 경쟁, 패권 경쟁. 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제가 자본주의 아주 초기에 그런 사례만 들고 현대 가장 최근에 이제 사례를 같이 말씀드렸어야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걸 빼먹어서 추가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제가 한 20분 정도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시각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그 시각에 바탕을 두고 좀 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일단 제한된 시간 안에서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 정부 수립은 언제 됐죠? 1948년. 80년대 이제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분단을 통해서 건설됐고 미국의 후원 아래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쳇말로 싹수가 노란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애 그런 시각이었죠. 이제 80년대 운동권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 관점을 적용을 한다면은 대한민국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죠. 이 시각이 보편적이라면. 대한민국이 등장할 때부터도 사실은 서로 충돌하는 요소들이 국가라는 이름 안에 공존하면서 출발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주도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948년 여름을 경과하면서 이제 학살이 계속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거의 이제 파시즘이에요. 실제 그때 학살의 어떤 원형은 만주국에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제주도에서 건너뛰어갖고 어디로 가죠? 베트남으로 가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명해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파시즘적인 요소, 특히 이제 군대, 경찰, 이런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된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역시 어떤 기구가 있었죠? 재헌국회가 있었죠. 이 국회가 물론 김주식이라던가 1년 전에 돌아가신 여운형이라던가 이런 지도자들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구의 국회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헌국회의 3분의 1 정도는 대부분 무소속이었던 3분의 1 정도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김구파, 김주식파, 여운형파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승만의 조직이었던 독촉이라는 조직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의원들 중에서도 한민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런 인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게 결국 뭐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극적으로 진압됐지만 해방 공간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었던 결국은 민중 투쟁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통으로 이제 국가인데 요 안에서 또 이제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재헌헌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재헌헌법에는 상당히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관철됐거든요. 그 관철되는 과정 의사록 이제 최근에 책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 등등. 아주 이제 진보적인 경영 참가라던가 뭐 이익 균정권이라던가 이런 거 헌법에 이제 담겨야 된다라고 막 이제 열변을 토할 때 논거들을 보면은 저 제주도를 지금 봐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도 서로 이제 총 쏘고 싸우고 있다. 왜 싸우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거라고 도저히 지금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절망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는 대한민국이 거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북보다 더 나은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경영참과 농지개혁 이런 것들이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논리들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승만은 이걸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된다는 걸 보고 가령 농지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해서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이 수립한 안대로 이제 그 뭐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1949년에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쿠데타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49년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별 사건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개별 사건이 사실은 서로 연결된 쭉쭉 쿠데타 1막, 2막, 3막이었다는 걸 잘 몰라요. 시기도 집중되어 있는데 1949년 6월에 집중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뭐죠? 반민특위 해산, 김구 암살, 국회 프락치 사건. 요 세 개가 3박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 국회를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민중투쟁적인 요소, 이승만 권력의 이 컨트롤을 넘어서는 그런 세력들을 정리를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은 잘 아는 대로 이제 독재 정권으로 가는 거고 우리한테 익숙한 한국 국가기구 바로 요쪽 측면이 이제 강조되는 국가기구로 발전한 건데 그거 동전 뒷면을 돌려보면 결국 무슨 얘기죠? 요런 쿠데타가 필요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쿠데타가 성공한 것 자체는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이제 비극적이고 그런 거지만 쿠데타가 필요했다는 거는 분단을 통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조차도 실은 이승만이 쿠데타를 해야 될 정도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국가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좀 역동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등장했고, 그래서 한국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발전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변곡점이 등장을 하죠. 아까도 제가 민주주의 혁명 할 때 말씀드렸지만 1987년 6월 항쟁이 이제 벌어지고 한국도 어쨌든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제 지금까지 전복된 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리를 잡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최소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 정착된 민주주의가 상당히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직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4가지 지점으로 쪼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국가 바깥의 민중투쟁, 국가 내의 민주적 요소. 이게 서로 막
결합하고 그러면서 국가 내부의 민주적 요소가 계속 확장되고 이게 바람직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 장치로부터 출발한 게 87년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예요. 제6공화국의 민주주의. 뭘까요? 의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진입장벽이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시민사회의 막대한 부분을 출입 금지를 딱 시켜놓고서는 요 민주주의가 출발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6월 달에 시민항쟁이 있고 나서 7, 8, 9월에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집니다. 그 실은 어떤 시간적 여유 등등이 더 있었다면은 그때 노동자 대투쟁에 나온 세력들이 87년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최소한 대표자들이 파견돼 갖고 영향을 끼쳤어야 돼요. 직접적인 영향. 물론 현재 헌법에도 간접적인 영향은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배제됐죠. 왜냐? 기존 국회가 해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반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국회에 민주정의당, 신민당, 그 당시 이제 국민당이었나요? 민주국민당? 이 세 당이 모여서 현재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민주정의당이 무슨 당입니까? 광주 학살 세력이거든요. 네. 광주 학살 세력은 들어갔는데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세력은 들어가지 못한 채 틀이 짜인 게 현재의 민주주의예요. 그때만 그랬느냐? 그게 제도에 각인돼 갖고 이후 3, 40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진입장벽이 존재하죠. 국회에 좀처럼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진보정당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령 요즘에 이제 지역정당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정당도 한국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다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정당법, 선거법 등등이 다 막아놨어요. 한국처럼 선거법에서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선거법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선거운동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뭔지 아세요? 호별 방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호별 방문하면 어떻게 되죠? 잡아갑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다 이제 진입장벽이죠.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실은 시민사회의 70%, 80%가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의회 안에서는 이제 누구만 활동을 합니까? 결국은 이제 양대 정당만 활동을 하죠. 물론 끊임없이 제3세력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항상 양대 정당으로 다시 재정리가 됐어요. 그 양대 정당은 뭘 하죠? 특히 제6공화국의 후반에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 이후 시기부터는 거의 이제 권력 게임만 이제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헌정체제 자체가 그렇게 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국회가 실은 통치 책임에서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너무 이제 기계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미국식 민주주의에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따다가 실제 이제 권한은 대통령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고 국회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자체가 별로 없죠. 네. 그러면서 권력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 차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작년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금 시간 지나면은 이제 작년 대선의 연장선이 아니라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 되는 거죠. 항상 그래요. 지난 대선의 연장전 하다가 알게 모르게 다음 대선의 전초전으로 가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 싸움에 계속 서로 왔다 갔다 옥신각신 하는 걸로 지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뭐 저런 애들을 이제 세금 먹여서 키우냐. 국회 자체를 없애자.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계속 질이 나빠지게 되죠. 국회가 이러는 가운데 실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누구한테 집중되느냐? 대통령에 집중돼요. 근데 제가 이제 육공화국의 말기라고 부른 대략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의 대통령들 보면은 실은 국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역시 통치 책임을 지지 않아요. 거의 사실은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권력 게임을 할 뿐이에요. 이념이 뭐든 그게 보수든 뭐 리버럴이든 진보든 그거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 뭔가를 하겠다는 청사진, 의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통령도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근거로 드는 건 뭐냐?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내용을 관철시킬 수 없다. 그게 이제 주요한 근거가 되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국회도 통치를 안 하고 대통령도 통치를 안 해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굴러가죠? 그래서 실제 통치자가 이제 밝혀지죠. 그게 이제 관료기구. 사실은 관료기구에 의해 대한민국의 자본에 복무하는 국가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고 요 국회랑 대통령은 거기에 얹혀져 있을 뿐인 이런 상황입니다. 관료기구 중에서도 핵심이 누굴까요? 육공화국에서는 두 개라고 봐야겠죠. 방금도 이제 나왔던 기획재정부. 그 또 하나가 검찰이죠. 근데 검찰이 큰 이유가 사실은 요 2번, 3번 때문이에요. 이들이 권력 경쟁을 하면서 주요하게 동원한 무력 수단이 검찰이었거든요. 검찰 스스로 내가 커야지 하면서 큰 게 아니라 이들이 사실 키워준 거죠.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제가 뭐냐. 오늘 제가 대안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대안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안을 고민하기 위한 실마리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끝내야겠는데 여전히 이제 저의 결론은 아까 플란차스 선생님 말씀에 따라 국가의 변형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적용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 일단 요런 대한민국 국가 내부 지형은 선거를 통해서만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단순히 새로운 세력이 지금 진출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봉쇄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이 허술한 헌정 구조를 통해 정치 독점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국회의원 뭐 몇 명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든 일상적 결정은 관료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나이브한 사회민주주의적 시각, 이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정반대의 결론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 바깥에서 투쟁을 통해 타도해야 된다. 저는 이제 거기에도 그것도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
충격은 민중투쟁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나 분명하고요. 1번. 근데 한국 사회의 민중투쟁에도 이제 문제가 있죠. 촛불항쟁 같은 경우 보면은 너무나 일회적이고 일상과 괴리되어 있고,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민중투쟁이라면 가령 뭐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던가 혹은 시민사회 여러 단체라던가 이런 걸 들어야 될 텐데, 그런 활동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만 국가를 변형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힘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민중투쟁은 이제 이것을 통째로 이제 타도의 대상으로 본다는 이제 비현실적 시나리오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확한 정치개혁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정치개혁은 결국 뭐냐? 탈 제6공화국 혹은 탈 87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요 구조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끌고 온 요 대통령제는 분명하게 의회의 통치 책임을 지금보다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민중투쟁이 그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인다면은,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국가들 속의 국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기본 성격은 일단 1차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속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전쟁이냐, 경쟁이냐, 아니면 평화협력이냐, 이것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내부의 구조와 동학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통일이라는 목표를 딱 박아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화라는 문제, 뭐 탈핵, 평화, 이런 문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어떤 동학이랑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설명,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런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라는 문제를 좀 잘 지적해 주신 것들을 엮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다 같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이제 강사분이 말씀하신 데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 이제 강사분들과 문답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들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의 국가와 관련해서 자본의 후반부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체제,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분단이라는 측면이 좀 누락되어 있다. 그 주변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부가 출범을 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대결 이끌기 위해서 자본이 성장하고 또한 국가가 부패 국가가 되는, 국제 국가가 되는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는 분단에 대해서 좀 그거를 좀 간과하고 넘어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국가들 속에 이제 국가를 바라봐야 한다고 할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핵심이죠. 네. 그 분단이라는 게 결국 한반도 분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관계 속에서의 규정됐던 문제이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거는 철저하게 시간적 제약 때문에 빠뜨린 거다. 맨 뒤에 가서 이제 평화 속에, 동아시아 평화 속에 한국 국가의 변형도 가능할 것이다. 요 말씀드린 게 사실은 그 말씀하신 거에 동전 반대면, 그것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일국의 특히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일국의 그 국가의 어떤 대성격 말씀하시면서 이제 민중투쟁 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글로벌한 세계에서 이제 국가의 영토의 경계가 영토는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나 이런 것들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기후위기 문제, 그다음에 초국적 금융자본이 횡포를 부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가를 좀 바로 세우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또 다른 차원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쨌든 그 한 일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투쟁을 통해서 국가를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재구조화한다고 해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전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까지의 역사에 대한 검토에서 나온 중간 결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상황은 이제까지의 역사라는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이전까지의 인류 역사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혀 새로운 어떤 고민, 식견, 안목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에 가장 단적인 사례는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누가 뭐래도 분명히 나타날 기후위기의 위기적인 양상은 크게 두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농업위기고요. 기후가 불안정해졌을 때 가장 곤란해지는 것은 농업 생산, 인류의 식량 생산 문제이고, 사실 현재 21세기 자본주의는 식량 생산이 해결됐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초집중적인 도시 문명, 그리고 산업 문명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식량 문제라는 게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밑바탕에 있다는 거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현재 자본주의 문명의 핵심인데, 이 인지하지 못한 토대가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렸을 때 엄청난 이제 문제,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가 문제에 봉착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기후 난민입니다. 그래서 실은 2010년대에 유럽과 북미의 포퓰리즘, 극우 포퓰리즘을 만들어낸 그 힘이 어디서 나왔죠? 이주민 문제였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중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 오는 인구. 근데 그들에 대해서 2010년대 초에는 뭐 시리아의 내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소들을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더 지금 결론이 모아지는 거는 그들이 바로 기후 난민의 초기 양상이었다. 기후 위기가 적도 인근 지역부터 벌어지면서 중미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인구들이 더 이제 북미로 이주하려는 이제 압박을 받게 됐고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기후 위기가 식량 가격 인상으로, 주로 밀을 통한 이제 빵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2011년에 이제 여러 가지 시위를 낳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미 기후 난민은 시작됐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십억 단위의, 한 10억, 20억 단위의 그런 기후 난민들이 20세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생겨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하거든요. 이것이 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의 전제였던 근대 국가 체계, 즉 지구본을 딱 봤을 때 지구본이 여러 색깔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연하게 국경들로 나뉘어진,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경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정착된 이 체계 자체가 허물어질 수가 있는 거죠. 기후 난민들이 그런 식으로 묵상했을 때 이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마치 로마 제국 말기에 게르만족이 이주하면서 로마 제국이라는 그 고대의 완성태의 어떤 체제가 무너졌던 것처럼 근대 국가 체제, 지구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이 중심으로 운영했던 이 국민국가 중심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그리고 그 국민국가는 이제 퇴행하는 거죠. 파시즘적인 외부로부터 자신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이제 장벽을 세우고 그 장벽 안에서는 다시 민주주의 질서가 퇴보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실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게 기후위기랑 직접 연결은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정확한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식민화를 통해서 건설됐기는 했지만 어쨌든 유럽, 미국 문명의 국민국가 체제, 근대 국가 체제를 딱 들여와서 이식해서 만들어진 국가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배제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그야말로 모호한 존재들이죠. 국가가 없는데 어쨌든 생명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대 국가 체제는 누구나든 어떤 나라의 국민이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나라의 국민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국민으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래서 자기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 하면 이제 와서 공습하고. 근데 가령 기후 난민이 대량으로 생겼을 때 실은 엄청난 수의 팔레스타인과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로 지구가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어떤 근본적인 고민과 결단과 모색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고,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위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사건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끔찍한 사례를 말씀드려서 그러면 질문을 하자면, 어쨌든 여러 좋은 어떤 저희가 나아갈 방향의 실마리 같은 것들을 마지막에 제시해 주셨는데, 결국은 어쨌든 민중투쟁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촉발의 역할, 트리거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들보다도 일단 뭐 굳이 논리적 인과를 설정한다면, 순서를 설정한다면, 그럼 민중투쟁은 어떻게 촉발시킬 것인가?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촉발할 것은 아니, 물론 뭐 박근혜 탄핵 시위 같은 것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물론 점진적인 어떤 누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냥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때도 사실은 준비되어 있었던, 그토록 탄압을 당하면 멸시당했던 민주노총이 민중총궐기라는 분명히 또 준비된 조직력을 가진, 우리나라에 사실 뭐 밉다 곱다 하지만 결국 그런 대중동원 집회를 또 치러낼 수 있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노총이 또 그때 그런 또 준비된 역할들을 했던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민중투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과 또한 그렇게 촉발된 민중투쟁을 또 잘 장악을 하는, 이게 두 가지가 잘 만나야 이게 결국 사건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 단계 말씀하셨던 87년의 과거 실패라든가 2016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일단 다시 복귀한다는 차원에서는 민중투쟁 질문에 장성 선생님께서 충분히 뭐 이렇게 다 답변해야 될 책임은 없지만, 민중투쟁을 어떻게 촉발시킬 것인가, 그리고 촉발된 민중투쟁을 우리는 또 어떻게 잘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또 잘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일상에서의 훈련 또는 뭐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라고 뭐 뾰족한 생각하시지 못했던 그런 뭐 묘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냥 원론을 우리가 환기하고 그거를 보다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밖에는 뭐 답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민중투쟁이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그 논의를 제약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민중투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벤트, 사건으로서의 민중투쟁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 경험이 그래왔기 때문에 분단 독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너무나 스펙타클하게 바꿔왔던 6월 항쟁 같은 그런, 그리고 뭐 촛불 항쟁 같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이벤트로서의 그런 민중투쟁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매몰된 측면이 있는데, 이벤트 사건으로서의 민중투쟁의 한 얼굴이라면은 다른 얼굴은 분명히 일상으로서의 민중투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으로서의 민중투쟁에서 핵심은 조직화이고요. 네. 한국에서 민중운동, 시민사회운동이 그동안 가장 이제 취약하다고 얘기했던 게 결국 조직화였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뭐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2010년대에 알게 모르게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일상적인 조직화 성과가 누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냥 노동운동이 다 꼬꾸라져 갖고 뭐 침체됐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많이들 생각하는데, 2010년대에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직화가 착실하게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의식적으로 확대하고 더 철저하게 해나가는 것만이 사건으로서의 민중투쟁을 촉발하는 데도 결정적인 그 요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뭐 여기 이 모임에 와서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근대적 조직화의 원형은 개신교 교회입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든 미국이든 시민사회의 조직화의 원형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교회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이 교회 운동 모델을 통해 다른 운동들이 이렇게 더 철저하게 일상적 조직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의와 좀 떨어질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가끔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 제도인가, 이런 고민도 가끔 해볼 때가 있긴 하거든요. 이런 개인적 상담을 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가 뽑힐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습된 왕조에서 좋은 왕이 나올 확률하고,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 이런 민주 절차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 뽑고 뭐 하여튼 여러 우리 대의가 사람 뽑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민중 통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그게 관철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은, 과연 이런 교회도 똑같기도 하고 어느 조직이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민주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과연 그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현실 고민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 얘기할 때마다 흔히 인용되는 처칠이 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인용되는 그 말들이 그 전거가 사실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처칠이 했다고 많이 이제 회자되는 말인데, 민주주의는 존재하는 최악의 체제 중에 가장 낫다. 존재하는 가장 최악의 체제 중에 최선의 선택지. 결국은 이 말에 다 집약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민중 통제가 대단히
어렵게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현존 민주주의에서. 그런데 민주주의 아닌 체제는 민중 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지금 존재하는 민주주의에서는 민중 통제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체제는 그것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커다란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다시 이제 기후위기인데요. 기후위기야말로 민중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지금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기후난민이라던가 농업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각하게 닥쳤을 때 질문하신 그런 생각의 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령이 우리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보다 이미 늦었어요. 기후위기 대응에 많이 늦은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일인에게 권력을 민중들 스스로 몰아줘서 마음대로 하시오. 마치 60년대, 70년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를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선택들이 이전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렸던 그런 나라들에서마저 벌어지는 양상이 21세기 중반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는 근대 사회가 만든 성과 중에 유지할 만한 우리가 그나마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에 더 빨리 대응한다는 것은 이 민주주의라는 최소의 자산을 지켜나가는 그 문제랑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혹은 뭐 코멘트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그러시면은 오늘 이 통신도 아카데미 첫 번째 시간 자본의 성부 국가 이 강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강사님께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